삼성의 개 같은 이라고. 너는 가족을 배신했어. 여기 베트남 삼성 공장 안에서 직원들이 한 남성의 뒤에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만큼 심한 말들이 오가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은 해 나가는데요. 그러다 얼마 뒤 삼성 파업이 되자 직원들은 모두 이 남성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거주 중인 응우엔 반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을 동경해왔어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매일 저녁 어렵게 구해온 한국 드라마를 보며 그곳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죠. 고층 빌딩이 늘어선 도시의 모습,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일상,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꿈만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면서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는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야.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다. 아버지께서 한국 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정교한 기술을 설명하실 때마다 그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저는 그때마다 나도 꼭 저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죠. 대학교 3학년,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캠퍼스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장, 그곳에서 마주한 삼성 부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죠. 그동안 막연하게 품어왔던 꿈이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삼성 공장 입사를 목표로 정했어요. 그래서 전공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스터디 그룹에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지원서를 냈고 3번의 면접을 거쳐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입사 첫날 그 순간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깨끗한 복도,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공장을 둘러보는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곳이구나. 제가 그토록 꿈꾸던 곳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베트남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기술과 시스템을 배운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그렇게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 하노이 공장은 베트남 경제의 심장부나 다름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공장 정문으로 들어설 때마다 수천 명의 직원들과 마주치는데 그때마다 이곳이 얼마나 큰 규모의 경제적 동력인지 실감하게 됐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일하는 품질관리팀에서의 일상은 정교한 시계처럼 체계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 조회부터 시작해서 생산 라인 점검, 품질 데이터 분석, 개선점 도출까지 한국 특유의 꼼꼼한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 관리자들의 업무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직접 현장에 와서 함께 해결책을 찾았죠. 품질은 곧 우리의 자존심. 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팀은 매주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습니다. 최신 품질 관리 시스템, 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법,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량 검출 방법까지. 이런 교육은 베트남의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었죠. 동료 타인과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기억나네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없고 급여도 우리의 절반 수준이래. 타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로 우리의 복리후생은 베트남 내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면 자부심이 절로 솟았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영양가 있는 식단, 정기적인 위생 점검까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삼성다움을 만드는 거구나 싶었죠. 때로는 본사에서 온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문화적 교류까지 이뤄지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매달 진행되는 품질 회의는 제게 큰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삼성 공장의 품질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실감했죠. 우리 하노이 공장의 실적이 좋을 때면 한국 본사에서도 좋은 평가가 내려왔어요. 퇴근 후 가끔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모두들 입을 모아 삼성에서 일한다 는 자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높은 임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그 품질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남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조언했어요. 삼성은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지. 다른 회사들은 단순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여긴 달라.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야.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민이라는 동료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으로 삼성은 엄청난 수익을 내잖아. 그런데 우리가 받는 건 그에 비하면? 그의 말에 저는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있을 뿐이었죠. 사실 저도 민의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팔리고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삼성은 가장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있어. 게다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기술 이전, 협력업체 육성까지. 이런 기여는 단순히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저의 말에 민희는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길함이 엄습하더군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공장 주변이 활기로 가득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이 모든 가게들이 삼성 덕분에 생겨났죠.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가족들이 이런 가게들을 운영하며 더 나은 삶을 일구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삼성이 가져온 변화가 단순히 공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품질관리팀에서 일하다 보면 협력업체들과 자주 접촉하게 됐습니다. 그들도 삼성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력을 높이고 있었죠. 삼성 덕분에 우리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담당자의 이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공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고 식당에서도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노조 지도부가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됐죠. 노조 지도부는 전체 직원들에게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대우를 요구한다.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이 필요하다. 성명서를 읽으며 제 눈을 의심했어요.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실제 상황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삼성은 이미 베트남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직원들을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정 기준의 150%를 지급했고 야간 근무자들을 위한 특별 수당도 있었죠. 품질관리팀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날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받는 복지 혜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매년 건강검진, 주치의 상담 서비스, 치과 치료 지원까지. 다른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말했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제 동생이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쪽은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더군요. 게다가 기술 교육 프로그램 또한 삼성의 자랑이었습니다. 매달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고 우수 직원들은 한국 본사 연수 기회도 받았죠. 이런 투자는 단순히 비용이 아닌 직원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노조 지도부의 주장은 계속해서 강경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삼성을 비난하는 글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들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기업 삼성, 베트남 노동자들의 눈물, 폭발적인 수익에도 인색한 임금,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삼성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회사가 어디 있다고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걸까? 이건 우리의 잘못된 기대일지도 몰라. 실제로 하노이 지역의 다른 공장들과 비교하면 삼성의 근무 환경은 말 그대로 천국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동료인 흐엉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롱, 너는 어떻게 생각해? 노조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아? 제가 대답했죠. 물론 더 나은 조건을 바라는 건 당연해. 하지만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대우가 얼마나 특별한지도 인정해야 해. 다른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라고. 하지만 저희 이러한 주장에도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노조 지도부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공장 곳곳에서 선동적인 전단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나날이 험악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푹이 저를 붙잡고 속삭였어요. 롱, 조심해. 파업에 반대하는 사람들 명단이 돌아다닌대. 누가 회사 편인지 다 체크하고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저를 대하는 직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조회 때 일부 동료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앉으려 하면 자리를 피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누군가 제 작업대에 회사에게 라고 쓴 쪽지를 붙여놓기도 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주말 회식 자리였습니다. 평소처럼 자리에 나갔는데 한 동료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만 있는 자리야. 회사 편들은 사람은 필요 없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하는 날이었죠. 결국 그날 저는 묵묵히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메신저에서도 따돌림이 시작됐어요. 제가 올린 업무 관련 질문은 무시됐고
어떤 동료들은 저를 회사 스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들에게까지 당신은 가족인 동료들을 배신했다 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화기애애했던 대화가 이제는 조심스러운 토론으로 바뀌었죠. 너는 파업에 찬성할 거야? 노조 집회에 참여할 거야?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동안 저는 묵묵히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어쩌면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베트남 시장에서의 최고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직원들은 글로벌 기업의 수익에 비교해 자신들의 처우를 판단했으니까요. 반삼성 여론이 커져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삼성이 정말 베트남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러다 긴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따돌림을 감수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이런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동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공장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적어도 몇몇 동료들은 제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차츰 상황이 나아지려나 싶었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삼성 본사가 베트남 내 일부 생산시설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죠.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시설 일부 철수 검토, 노사 갈등 장기화 영향, 제목만 보고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삼성이 떠난다고요?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의실에서 뉴스를 보던 직원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공포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오후 공장 전체가 마비된 것 같았어요. 누구도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품질관리팀 동료들은 자리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맴돌았죠.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한숨소리가 커져갔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희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 회사가 먼저 가동을 중단했어요. 향후 발주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왔죠. 곧이어 다른 협력업체들도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퇴근 시간, 공장 주변 상가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직원들로 북적이던 식당들이 텅 비어 있었고 가게 주인들은 모여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떠나면 우리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막 대출받아서 가게 리모델링 했는데 우리는 삼성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삼성이 베트남에 가져온 기회와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퇴근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나가던 동료 민이 그 말을 듣고 멈춰섰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를 회사 편이라고 비난하던 그의 눈에도 이제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만난 경비 아저씨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제 저녁부터 짐을 싸서 떠나는 직원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다들 집세도 오르고 월세 연체될까봐 서둘러 이사 간다더구만.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평소 밝고 당당하던 흐엉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요. 이미 3곳의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대요. 다들 삼성 직원 상대로 하는 식당이었거든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평소와 다른 의미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밥은 먹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한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여기서 아이들 학비도 벌고 집도 장만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야? 오후에는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삼성 물량이 80%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체하죠? 직원이 300명인데 다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한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녁이 되자 공장 주변 상권은 마치 생기를 잃은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직원들로 붐벼야 할 식당과 카페들이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서 임대 광고가 새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런데 실제로 철수가 진행되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잠들기 전 휴대폰을 보니 메신저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얼마 전까지 격렬하게 대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두가 불안과 후회 속에서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그날 밤의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삼성은 베트남 내 생산시설 철수를 공식화했어요. 처음에는 일부 시설만 철수한다고 했지만 그 영향은 도미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발표를 듣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꿈과 희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죠. 첫 번째 공식 발표가 있고 일주일 만에 9만 명의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퇴직 통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내 차례일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34만 명의 직원들도 연쇄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43만 명이지만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은 수백만 명에 달했어요. 이 거대한 숫자 뒤에 각자의 삶과 꿈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품질관리팀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다른 기업들은 삼성만큼의 임금과 복지는커녕 절반 수준의 대우도 제공하지 않았죠. 삼성 출신이라고요? 좋은 경력이네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그런 수준의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면접장에서 늘 듣는 말이었어요. 매일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제 자신감도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한때는 삼성 직원이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던 걸까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경험이면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흐엉이 제안했죠. 그래, 우리만의 회사를 만들어보자. 품질관리 컨설팅이라든가 제조업 자문 같은 걸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늘 삼성 공장이 나왔죠. 제가 알던 그 반짝이는 공장이 아닌 텅 비고 어두운 모습으로요.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독였어요. 할 수 있어. 우리는 삼성에서 최고의 기술을 배웠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삼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희망을 안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5명의 전직 삼성 직원들이 모여 회사를 세웠어요. 삼성에서 배운 품질 관리 시스템과 기술을 다른 기업들에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 모델이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기술적인 제약이었어요. 삼성에서는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그건 모두 삼성의 자산이었죠.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고객사들의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시장 네트워크였습니다. 삼성의 이름으로 일할 때는 모든 문이 열렸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 번은 잠재 고객사를 방문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죠. 삼성에서 일했다고요? 그럼 왜 지금은 거기 없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문제도 심각했어요. 사무실 임대료, 기본적인 장비 구입, 직원들 급여,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한 달, 2달, 저축해둔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러다가 정말 모든 걸 잃는 거 아닐까? 불안이 커져갔어요. 결국 저희는 3달 만에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삼성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었어. 우리에게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꿈을 제공했어. 쓸쓸하게 내뱉은 이 말에 동료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때 활기찼던 상가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빈 사무실과 공장들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옛 동료들과 만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다른 이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수입은 삼성 시절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그때는 정말 황금기였구나.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건 젊은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삼성에 입사하며 꿈꾸었던 미래를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결혼도 했는데 이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일하는 지금 가장 힘든 건 희망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삼성에서는 매일이 도전이고 성장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때로는 새벽에 홀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옛 공장 사진을 보곤 해요. 그때는 구내식당의 음식이 맛없다고 투덜거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사진 속 제 모습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지금의 제 모습과 너무 다른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퇴근 후에도 집에 가는 걸 자꾸 미루게 됩니다. 예전에는 야근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때가 그리워요. 최소한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옛 동료들의 지친 표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때로는 퇴근길에 예전 삼성 공장 앞을 지나가곤 해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 했다면 지금도 이곳은 여전히 베트남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켠이 무겁게 저려옵니다. 후회와 그리움, 상실감이 뒤섞인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에요. 매일같이 지나치던 그 공장 앞에서 어느 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빗물에 젖은 공장 외벽이 쓸쓸해 보였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 미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건 우리 몫이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잃어버린 것들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얻은 것들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여볼까요? 예전처럼 술자리가 아닌 진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어요. 한때 품질관리팀에서 함께 일했던 5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진짜 배운 건 뭘까? 삼성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나누다 보니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흐엉이 말했어요. 우리가 실패한 건 삼성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삼성이 될 순 없어요. 하지만 삼성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순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은 우리 모두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삼성을 모방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한 달간 매주 만나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처럼 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죠. 삼성에서 배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베트남의 작은 공장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했어요. 대기업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면 중소기업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핵심 원리는 어디서나 통하죠. 우리는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미네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창업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어요. 화려한 사무실 대신 조그만 작업장으로 시작했고 최신 장비 대신 중고 장비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강점이 있었죠. 삼성에서 배운 정확성과 체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에 대한 집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거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품질 관리 자문을 요청해왔을 때 약간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정말 일을 제대로 한다. 이런 평가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우리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실제로 그들의 품질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신발 공장과의 일이에요. 그들의 불량률이 30%나 됐는데 우리가 제안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후 6개월 만에 5% 아래로 떨어졌죠. 공장 사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점차 우리만의 방식이 만들어졌어요. 삼성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원리를 베트남 기업들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였죠. 우리는 삼성이 될 순 없지만 삼성에서 배운 것들로 베트남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는 작지만 단단해졌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베트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얼마 전 한 업계 세미나에 강연자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베트남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였습니다. 강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며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했죠. 우리는 삼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술도 경제적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운 신뢰와 체계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 제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전된 모습을 동경하던 삼성 공장에 첫 출근하던 날의 그 설렘과 희망.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청년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신뢰예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건 품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절대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갔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더 어려운 길이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옛 삼성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지만 그 웅장한 모습은 여전했어요. 공장 정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한국과 삼성은 우리에게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지도 보여줬죠.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 베트남의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꿈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과 삼성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작은 회사는 이제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등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품질 관리 회의를 할 때면 삼성에서 배운 그 치열한 자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자고, 베트남의 미래를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되자고. 이것이 제가 삼성에서 배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과 그것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그리고 그 도전의 여정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과 삼성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어야 할 때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귀중한 유산을 가장 아름답게 이어가는 길일 테니까요. 영국의 사무실에서 남녀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얼굴이 빨개진 채로 한국을 가느니 죽겠다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분에 이기지 못했는지 문을 열고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곧 한국으로 떠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레이첼 펜튼이라고 합니다. 특집 기사 전문으로 제가 쓴 글은 항상 대박이 나고는 했죠. 가장 큰 업적은 중국 기사였어요. 그때는 제가 출근만 해도 모두가 박수를 쳐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출근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다룬 특집 기사로 BBC 국제부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던 제가 한국 기사 하나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거든요. 5년 전 저는 또 다른 대박을 칠 특집 기사로 서울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취재로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서울은 제 정신보다도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도시였어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과 완벽한 외모를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나사가 하나 빠진 채로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다들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안쓰러운 이들로만 보였어요. 심지어 취재 중 만났던 한 고등학생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기자님, 나라는 이런 지옥 같은 경쟁이 없어서 좋겠어요.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그대로의 한국을 기사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말도 인용했죠. 하지만 그 이후의 폭풍은 엄청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거든요.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서구 언론의 전형이라나요. 심지어 앤드류는 제 기사를 보고 편견에 빠져있다며 한 소리 하더군요.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보이는 그대로를 썼을 뿐이었고 거짓 하나 보탠 게 없었으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당당하고 일본 사람들은 포용력이 넓은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다니고 여유가 없어 보일까? 라는 대목이 그들의 신경을 많이 건드렸을지 모르지만 세계국을 다 다녀본 저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은 기사를 낸 이후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외부 비판을 못 받아들이는 나라니까요. 그 기사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심지어 제 이메일로 협박성 메시지까지 받았었죠. 당신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식의 위협까지. 그런 나라를 어떻게 다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상처를 받은 건 그들이 아니고 사실 저라고요. 그 이후로 완전히 좌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잔인한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출근길에도 K-팝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대체 그런 나라가 뭐가 좋다는 건지. 이면적이고 그들밖에 모르는 포용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여전히 일본과 중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던데 요즘 사람들은 단체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앤드류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호출을 받자마자 한숨이 나왔죠. 앤드류 편집장이 급하게 부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영국의 트렌드를 보면 뻔하잖아요. 한국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요. 제 동생마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언니,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완벽해? 라고 물어올 때면 속에서 불만이 치밀어 올라요. 환상이에요. 다 연출된 환상일 뿐이죠. 그렇게 앤드류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에게 한국의 특집 기사를 내라고 하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기사를 맡길 수가 있는지. 그는 제가 힘들어했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으니까요. 앤드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5년 전에 제가 겪은 일을 잊으신 건가요? 제가 메일함을 열 때마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읽어야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못된 한국인들이 제 개인 SNS까지 찾아내서 제 가족들 사진에까지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요. 앤드류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레이첼, 진정하게. 진정하라뇨? 지금도 저는 가끔 악몽을 꿔요. 당신은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좋아요.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다고요? 그들이 만드는 환상 같은 드라마가 우리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레이첼, 앤드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자네가 더 이상 국제부의 라이징 스타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객관성을 잃었어.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심한 기자는 본 적이 없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이대로 거절했다가는 정말 BBC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문화 기사로만 할게요. 그들이 원하는 예쁜 모습들만 담아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제 파트너로 지정되었다는 마커스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계 영국인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말투는 전형적인 영국식 억양이었지만 한국 특유의 공손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한국이 생각나게 하는 공손함에 불편해진 저는 그저 다음 주 서울에서 만나자는 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벌써부터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계라 아마 마커스도 저의 편견 어린 시선을 지적하고 싶어 안달일 테죠. 그렇제 저는 통화를 서둘러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처럼 앞으로의 일정이 꿉꿉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또다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한국 화장품을 든 쇼핑백을 든 관광객들. 이 도시는 마치 작은 서울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죠. 이번만 잘 버티면 돼요. 단순한 문화 기사로 마무리하고 다시는 한국과 얽히지 않을 거예요. 우산을 펴들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불편하게 조여오는 건. 아마도 그들의 환상 속 세계를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겠죠. 제발 이번엔 아무 일도 없기를.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어요. 마치 5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5년 전 그날처럼 붉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이런 날씨도 공항 곳곳에 붙은 한글도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때와 똑같네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BBC 서울 지국 소속 마커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본 마커스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한국계라고는 하지만 완벽한 영국식 억양에 서구적인 이목구비가 도드라졌거든요. 아마도 혼혈인 것 같았어요. 다만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3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는 그의 이력이 느껴졌죠. 첫 취재지로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제안하는 마커스의 말에 내심 불만이 일었어요. 시장이라니요? 그것도 새벽에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호기심이 생기기는 하더군요.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세련된 강남의 카페나 화려한 명동의 쇼핑가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새벽 3시 호텔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5년 전보다 더 화려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노량진에 가까워질수록 네온사인은 줄어들고 대신 줄지어 선 트럭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역시 그냥 시끄럽고 지저분한 시장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어요. 구매자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었고 각 점포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마커스의 설명으로는 이곳의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경매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교육까지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기 잠깐 앉아보시죠. 마커스가 한 상인의 가게로 안내했어요. 박스를 의자 삼아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김춘배 씨는 서둘러 우리를 가게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요즘은 다 바뀌었어요. 저기 보이는 저 스크린?
실시간으로 경매 가격이 뜨는 거예요. 예전엔 손짓과 눈빛으로만 했는데 마커스가 통역해주는 동안 김춘배 씨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각 물품의 원산지부터 어획 시기, 신선도 등급까지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구매자들의 신용도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죠. 제 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일하는 걸 반대했는데 요즘은 이런 시스템 관리하면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요. 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춘배 씨는 따뜻한 커피를 내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커스는 3년 동안 이 시장을 촬영하며 김춘배 씨와 인연이 깊어졌다고 해요. 마커스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시장이 지금과는 달랐어요. 많이 노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위생관리도 철저하고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와요. 시장 한켠에서는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들이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커스의 설명으로는 시장 상인회에서 기초 외국어 교육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품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저기 보이는 검사실에서 매일 아침 수질 검사하고 신선도 체크하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마커스가 카메라를 들어 경매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의 렌즈를 통해 보니 달랐습니다. 어두침침하고 비릿한 시장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삶의 현장이 보였거든요. 경매사의 빠른 손짓, 날렵하게 메모하는 구매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눈빛과 미소까지.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우리 시장이 겉으로 보기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발 딛는 순간부터 밤늦게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하나 다 규칙이 있는 거죠. 김춘배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5년 전 제가 쓴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급성장만을 비판하기에 급급해서 그 속에 숨겨진 질서와 따뜻함을 놓쳤던 걸까요?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무렵 우리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마커스가 찍은 사진들을 보니 새로운 시각이 담겨 있었어요. 경매장의 긴장감, 상인들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그 속에 묻어나는 정겨움까지 모든 것이 보이더군요. 이제 아침 식사하러 갈까요? 여기 근처에 숨은 맛집이 있어요. 마커스의 제안에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어쩌면 제가 알던 한국은 정말 일부분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택시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모습은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아침 햇살이 시장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보고 있노라니 어젯밤의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후 아침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며 마커스가 다음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종로 한옥마을 촬영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그저 그런 관광지겠죠. 5년 전에도 봤던 곳인데 또 가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전통 문화 체험 같은 걸 하나요? 관광객들 상대로 돈이나 버는. 마커스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잘랐어요. 레이첼, 이번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시죠. 저희는 빗물이 마른 돌계단을 올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한옥의 처마 밑으로 현대식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기와 위로는 태양광 패널이 보였죠. 어색하리만큼 불편한 조화였습니다. 마커스는 5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김민재 할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인터뷰라 생각했는데 들어서자마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서니 놀라웠어요. 전통 마루 아래로 난방 배관이 깔려있고 부엌에는 최신식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처마 밑에 달린 작은 모니터로 택배가 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더군요. 옛것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커스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들은 이야기는 제가 알던 한옥마을과는 달랐어요. 도시개발에 맞서 한옥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던 이야기, 현대적 편의시설을 들이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민했던 순간들까지 너무나도 감동적이더군요. 잠깐 구경하실래요?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캔해보니 이 집의 역사와 건축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더군요. 우리 동네가 관광지가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저 구경거리가 되고 싶진 않았죠.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 가지가 돋아나듯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오후가 되자 마커스는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근처 찜질방에 가보자고 말이죠. 당연히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불편했거든요. 레이첼, 저를 믿어보세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했고 마커스를 따라 찜질방에 가게 되었어요. 찜질방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긴장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건넨 수건,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얼음물 한 컵, 어색한 미소와 함께 오가는 작은 친절로 인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여기가 한국의 사랑방이에요. 마커스의 말처럼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넘어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었죠.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손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취업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할머니들, 매일 아침 이곳에서 만나신대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정을 나누시는 거죠. 찜질방 식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수박을 건네주셨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더 먹으라고 권하시더군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5년 전 제가 쓴 기사가 떠올랐어요. 차가운 도시, 정이 메말랐다는 표현들. 정작 제가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의 현대화를 비판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정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녁 노을이 한옥의 기와지붕 위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 기사는 너무 일방적인 비판이었던 걸까요? 현대화 이면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찜질방에서 때를 밀고 나서인지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더군요. 평소 민감한 제 피부가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수백 파운드를 들여도 얻기 힘든 피부 상태였어요.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제 질문에 마커스가 활짝 웃었어요. 이제는 그의 미소가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네요. 서서히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고 있나 봅니다. 내일은 DMZ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커스의 말을 듣는 순간 어제의 편안했던 기분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분단. 5년 전 기사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부분이었죠. 전쟁의 공포로 젊은이들의 꿈을 억압하는 사회라고 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통일촌이라는 마을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제가 3년 동안 그곳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해왔거든요. 마커스의 설명을 들으며 파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번화가의 화려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철조망과 군사시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군인들이 우리 차를 세웠어요. 취재 허가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젊은 군인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5년 전 제가 썼던 말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억압이 아닌 현실이었던 거죠. 통일촌으로 향하는 길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군사시설과 논밭이 공존하고 군인들과 농부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풍경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이장님은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마커스가 통역해주는 이장님의 말씀이 의외였어요. DMZ 접경 지역에서 어떻게 평범한 일상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마을을 둘러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군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할머니들은 마을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죠. 철조망 너머로 북한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을 도서관이었어요.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 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에는 북한 관련 서적부터 평화 교육 자료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분단의 현실을 배우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그리고 있었죠. 이장님, 여기 사시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이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야 하잖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마을이 그 첫 길이 될 테니까. 마커스는 묵묵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그의 렌즈는 단순히 분단의 상징들을 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경계근무 모습 너머로 보이는 일상의 따스함, 철조망 앞에서 피어나는 들꽃, 초소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가 포착한 순간들은 이곳에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들어가 비를 피하는 동안 할머니들이 손수 담그신 김치를 내어주셨어요. 북한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북쪽에 계세요. 이제는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저쪽을 보면서 인사드려요. 마커스가 통역해주는 동안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5년 전에 저였다면 이런 장면을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아마도 분단의 비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상처만을 부각했겠죠. 하지만 이곳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마커스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그의 카메라에 담긴 통일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비치는 석양, 군복 차림으로 텃밭을 가꾸는 군인들, 평화롭게 풀을 뜯는 염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게 진짜 한국이에요. 레이첼.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도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마커스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북한을 향해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보였죠. 그 차가운 빛 속에서도 마을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5년 전 제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억압된 일상, 멈춰버린 시간.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게 일상을 일구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풍경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커스의 카메라가 담아낸 그 순간들처럼 저도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일찍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마주한 후라 그런지 기차 안에서 마주치는 승객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더 깊게 다가왔어요.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번잡스러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도시 곳곳에 바다가 보이고 골목마다 정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국제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런던의 보로우 마켓과 닮아 있으면서도 더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죠. 특히 감천문화마을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산자락 위 알록달록한 집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며 만난 할머니들은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작은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마커스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특히 오래된 골목길을 찍을 때면 유독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부산 취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부산 출신이에요. 1970년대에 영국으로 건너가셨죠. 어제 통일촌 할머니들이 북에 계신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다가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해질녘 부산항 근처를 거닐며 마커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간호사였던 할머니와 사랑에 빠져 런던으로 떠난 할아버지와 전통적인 영국 가정에서 자란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란 마커스 자신의 이야기였죠. 어릴 땐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영국에서는 너무 동양적이고 한국에서는 너무 서양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할아버지가 살았다는 초량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마커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어요. 저녁 무렵이라 골목에는 삶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오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는 이 동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언덕길을 뛰어다녔다고, 골목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다고. 문득 한 오래된 사진관 앞에서 마커스가 멈췄어요. 낡은 쇼윈도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커스가 안으로 들어가 주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굵직한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할아버지가 계세요. 1960년대 졸업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여러 학생들 중에서 한 소년이 유독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마커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부산에서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죠. 왜 그토록 그리워하시는지. 우리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마커스는 때론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기억과 자신의 시선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부산항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커스가 마침내 카메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왜 이토록 부산을 그리워하셨는지. 이곳에는 단순한 풍경이 아닌 삶이 있었던 거예요.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커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단순히 항구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청춘이 깃든 골목길,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가게들, 여전히 활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까지. 할아버지의 기억과 현재의 부산이 그의 렌즈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저는 지금까지 제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는 부산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커스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란 게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규정 지으려 하는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커스는 조용히 카메라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집을 찾은 사람처럼.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국밥집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마커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부산에 이른 아침, 마커스가 추천한 국밥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을 때 문득 지난 일주일이 떠올랐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활기, 한옥마을의 일상, DMZ의 묵직한 현실, 그리고 마커스의 이야기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너무나 피상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런던에 돌아가시나요? 마커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5년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번엔 달라져야 했으니까요. 급성장의 그늘? 이 제목을 쓸 때 제 모습이 부끄럽네요. 5년 전 기사를 다시 읽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를 성급하게 비판했던 제 모습,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이해하지 못했던 편협한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오만함까지. 새로운 기사의 제목을 고민했어요. 내가 몰랐던 한국의 순간들.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추길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써야 했어요. 노량진의 상인들, 한옥마을 주민들, 통일촌의 할머니들, 그리고 부산 골목길의 이야기까지.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레이첼, 제 사진들도 한번 보시겠어요? 마커스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며 글을 다듬어갔습니다. 그의 렌즈는 제가 글로 표현하지 못한 순간들을 담아냈더군요. 새벽 시장의 활기, 한옥 처마 및 현대식 가전제품들이 만들어내는 묘한 조화, DMZ 철조망 너머로 피어난 들꽃, 부산 골목길의 따스한 저녁 노을까지.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 분량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길이를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제대로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예상과 달리 앤드류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연재로 가자. 마커스의 사진과 함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첫 번째 연재 기사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한국은 처음 봤다. 마침내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기자의 글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우리도 미쳐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년 전 그토록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앤드류를 만났어요. 다음 연재를 위한 기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의 지방 도시들을 차례로 취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주의 한식, 경주의 역사, 강릉의 커피거리. 마커스와 함께라면 그들만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마커스의 메시지를 읽으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깊은 배움의 장소가 되어주었어요. 비판만 하기 좋아하던 저에게 인내와 포용을 가르쳐준 노량진의 상인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준 한옥마을 주민들,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통일촌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부산의 따뜻한 골목길까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 장소에서 모은 작은 물건들이 나왔어요. 노량진 상인이 건네준 마른 미역, 한옥 할아버지가 주신 전통부채, 통일촌 할머니의 손편지, 부산 사진관에서 복사해온 마커스 할아버지의 사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값진 보물이 되었네요. 마커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전주군요. 제가 먼저 비행기표를 예약해도 될까요? 잠시 후 마커스가 보낸 답장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무르시는 건 어떠세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아직 제가 보지 못한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요? 서툴게나마 한국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통역 없이도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으니까요. 노트북을 펼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편견을 깨고 마주한 진실의 순간들. 타이핑을 시작하는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제게 그 소중한 깨달음을 선물해준 곳이라는 것을. 고마워요, 한국.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한글로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글들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그 글들은 예전에 제 글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고 저의 편견 또한 마주하여 깰 수 있게 만들어주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마음을 담아 진실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부딪혀보세요. 이번 저희 한국 방문기처럼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준 한국을 벗삼아 저는 더욱 더 성장했으니까요. 부디 앞으로의 저희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하버드 유학 중인 일본인 학생이 한국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쪼잔한 나라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인에게 당해버린 그 영상이 퍼지고 나서 자기 인생은 망했다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그는 꼭 한국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하는데요. 그는 미친 짓을 하다가 일본에서 하나의 영상통화를 받고 나서 이럴 줄은 몰랐다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3학년생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불편한 이웃일 뿐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된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지금의 저는 한국인들을 진정한 친구이자 스승이라 부릅니다. ROTC 동기들은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놀라워하곤 해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너도 나처럼 변할 거야. 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3학년생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속해 있는 하버드 ROTC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버드 ROTC는 미래의 군장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2011년에 다시 부활했죠. 저희는 일반 학업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벽 체력 훈련부터 주말에 전술 훈련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저에겐 자부심이 됩니다. 사실 제가 ROTC에 지원한 것은 우리 가문의 전통 때문이기도 해요. 제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군의 장성이셨습니다. 전쟁 중에는 만주에서 부대를 지휘하셨고 전후에는 자위대 창설에도 참여하셨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일본 제국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켄지, 우리 다카하시 가문은 대대로 무사의 정신을 이어온 가문이다. 너도 언젠가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선명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서재에 걸려있던 군도를 보며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주 일본의 과거 영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도로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 대동아 공영권의 꿈. 그 이야기들은 어린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특히 할아버지께서 자주 강조하신 것은 명예였습니다. 무사도 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수지.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고귀한 정신은 없다. 라고 하셨죠. 또한 하버드에 입학하고 ROTC에 들어온 것도 이런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일본이 아닌 미국의 장교가 되는 길이지만 제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현대화된 형태로 무사도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훈련에서 땀을 흘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켄지, 진정한 무사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늘 전쟁을 준비한다. 그 말씀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군사 훈련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기계와 정신력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가끔 동기들이 제 배경에 대해 물어볼 때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일본 제국군 장성의 손자라는 사실이 때로는 불편한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제게 자랑스러운 유산이니까요. 앞으로도 이 자부심을 안고 더 나은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동아시아 정세론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윌슨 교수의 수업은 항상 흥미로웠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칠판에 써있는 주제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현재와 미래. 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윌슨 교수가 말을 꺼냈죠. 특히 역사적 맥락에서 이 동맹이 가진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높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이 동맹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의 비합리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때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윌슨 교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카하시 군, 그건 매우 일방적인 시각이네요. 역사 문제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교수님, 제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아시아 전체의 발전에 기여했다고요. 한국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계속해서 과거에만 매달리는 건 잠깐,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역사 인식입니다. 식민 지배를 문명화나 근대화로 미화하는 건 학문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에요.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교수님, 현대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용적인 접근 아닌가요? 과거의 감정적인 문제들은 접어두고. 다카하시 군 교수가 다시 한번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감정적인 문제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고통이 수반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 그분의 자부심의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의 반박이 득이 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수업은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어요.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조차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설 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일본 제국군 장성의 손자라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생각하나 봐.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가슴 한켠이 불편했지만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걸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동아시아 정세론 수업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론 수업 이후로 이게 제 일상이 되었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야드의 풍경을 보며 문득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켄지, 들어보거라. 우리 다카하시 가문이 어떻게 제국의 영광에 기여했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메이지 시대부터 우리 가문은 천황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했단다.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러일 전쟁에서 전공을 세웠고 나는 만주에서 대동아 공영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싸웠지.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당당한 모습,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카미카제 특공대원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천황과 조국을 위해 바친 순수한 영혼들. 지금 세상에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야말로 우리의 무사도 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구현한 이들이었지. 그렇게 시작된 특공대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특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산화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이자 명예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웃으며 출격했단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저는 도서관 책상에 앉아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다 보니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봐. 저번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일본 학생이네. 쉿, 들릴라.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렸죠. 우리는 아시아의 해방자였다.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키려 했던 거야. 물론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 진실을 부정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일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숭고한 이상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켄지, 잘 지내고 있느냐? 너의 학교 생활이 걱정이구나. 하지만 절대 굽히지 마라. 우리의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할아버지. 절대 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적대시하더라도 그렇게 저는 도서관을 나서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문득 그 시절 젊은이들이 특공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꼭 증명해 보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의 수업은 평소와 같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론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수업 시작 직전 처음 보는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김준호,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김준호 군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윌슨 교수가 말씀하셨죠. 그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태평양 전쟁 말기의 카미카제 특공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미카제라?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던 그들의 이야기였죠. 안녕하세요. 김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45년 17살의 나이로 강제징용되어 일본 해군의 특공기 정비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제국의 신민으로서 자발적인 지원이
아니요, 다카하시 씨. 준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여기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어떻게 강제로 동원됐는지 보여주는, 그건 조작된 거겠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카미카제 특공대는 순수한 애국심으로 뭉친 영웅들이었다고. 당신네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세요.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선 그들이 웃으며 출격했다고 하셨어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떠났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감히,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특공대 출격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세요. 정말 자발적으로 보입니까? 조작된 사진이겠죠. 당신들은 항상 그래요.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다카하시 군, 윌슨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 사실을 논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 할아버지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전쟁의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을 받으셨을. 닥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어요.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저는 압니다. 제 할아버지가 직접 겪으셨으니까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본 그들의 눈물을, 공포를, 절망을. 저는 그만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쟁이. 당신네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카하시 군, 당장 나가세요. 윌슨 교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교수는 제게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면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소리쳤죠. 진정되면 다시 들어오세요. 그렇게 강의실을 나서면서도 저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어떻게 저런 거짓말로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증거가 모두 거짓일까? 정말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진실일까? 저는 그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그를 마주쳤죠. 김준호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가 혼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다가갔습니다. 야, 김준호.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그 짜증나게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네, 다카하시 씨. 너 정말 우리 할아버지를 모욕하고 싶은 거야? 그 허위 자료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다카하시 씨, 진정하세요. 그건 허위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 아닌가요? 순간 제 시야가 붉게 변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닥치라고.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휘두른 주먹은 허공을 가르기만 했죠. 김준호는 마치 물처럼 자연스럽게 제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이건 자제해 주셔야겠네요. 순식간에 제 팔이 등 뒤로 꺾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픔보다는 충격이 더 컸죠. 놔줘. 제가 버둥거렸지만 그의 손아귀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진정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군대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왜 그렇게 숙련되어 보였는지. 넌 군인이었어? 네, 특전사였죠. 그가 제 팔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입니다. 비틀거리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창피했어요. 화가 났고,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난 그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다카하시 씨,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도서관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캠퍼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누군가를 때리려고 했던 건가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다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늘 있었던 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캠퍼스 전체로 번졌죠. 일본 제국군 장성의 손자, 카미카제 특공대 미화하다 한국 학생에게 역사적 팩트로 제압당해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영상 속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당신네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제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반대로 김준호는 차분하게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저를 논리적으로 몰아세웠죠. 결정적으로 제가 격분해서 책상을 내리치고 강의실을 뛰쳐나가는 장면에서 댓글들은 폭발했어요. 와, 역사 부정론자의 실체가 이런 거였구나. 저 분노한 표정 좀 보세요.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저렇게 되는 건가? 김준호 학생 정말 팩트로 차근차근 설명 잘했네요. 아침 ROTC 훈련도 힘들었습니다. 동기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야, 다카하시,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영상 속 내 모습이. 한 동기가 물었죠. 그만둬.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야? 명예롭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넌 역사적 사실 앞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닥치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죠.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도 교관이 다가왔어요. 다카하시, 내 사무실로 와보게. 교관실에서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자네가 처한 상황은 이해하네. 하지만 ROTC 생도로서 저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아. 특히 역사적 사실을 앞에 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자네에 대한 품위유지 위원회가 열릴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관님, 저는 잘 생각해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자네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네가 어떤 군인이 되고 싶은지야. 수업 시간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수님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 발언을 중립적으로 들어주셨던 분들도 이제는 제가 손을 들면 한숨부터 쉬셨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어요. 제가 들어가면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곧 그 자리가 썰렁해졌으니까요. 저기 봐, 그 영상 속에. 쉿, 들릴라. 결국 기숙사방이 제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김준호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학술적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다니.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테이블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역사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김준호는 차분하게 자신의 연구와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직시해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니까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그 자리를 빠르게 피했지만 그의 논리정연했던 발표 내용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저를 실망스럽게 바라보시는 모습.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에서 할아버지의 어깨는 늘 처져 있었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 한 분이 제게 상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카하시 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역사 인식의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거절했어요. 아직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SNS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을 강타한 슈퍼 태풍.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후쿠오카가 있었죠. 서둘러 전화해봐야 해.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 댁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현재 전화가 불통인 지역입니다. 뉴스 화면은 끔찍했습니다.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홍수, 무너진 건물들, 쓰러진 전신주,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실종자 수. 제발 무사하시기를.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펴놓고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쇠약해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제가 전화도 잘 받지 않았었죠.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더라? 그때 왜 전화를 피했을까? 저는 그렇게 기숙사로 돌아와 일본 뉴스를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후쿠오카 시내의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있는 지역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카하시 군,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준호였어요. 기숙사 복도에서 마주친 거죠. 괜찮으세요? 후쿠오카가 고향이시라고 들었는데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다가오다니.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돼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랐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한국의 재난 구호 단체들도 지금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얼마 전까지 저와 격렬하게 대립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됐어요.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마치 제 마음처럼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어머니와 통화가 됐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무사했지만 할아버지 댁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켄지, 걱정하지 마. 분명 할아버지도 무사하실 거야. 어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기대앉아 일본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지만 태풍으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ROTC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자랑스러워하시던 눈빛.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무사하시기만을,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창밖에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저의 불안과 후회도 그 비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할아버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후쿠오카 현해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었어요. 실종자 수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을 나서는데 김준호가 다가왔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할아버지 댁이 후쿠오카 히가시구 쪽이시죠? 제가 알아보니 한국 구조대가 그 지역에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원하신다면. 괜찮아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가족이란 우리가. 다카하시 씨,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지금은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구조대원이 있는데 직접 현장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대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이 하필 그에게서 온다는 게. 켄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ROTC 동기 마이크였어요.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도움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지. 내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러고 있을 때냐? 하지만 내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 아니면 내 고집이 더 중요해? 마이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넌 지금 우리가 ROTC에서 배운 걸 잊은 거야? 리더십의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배웠잖아. 김준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승리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걱정뿐이었죠. 부탁드립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랐어요. 김준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사이인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구조대에서 연락이 왔네요. 잠시 후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댁 주변은 아직 전기가 끊겨 있지만 대피소에서 노인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요. 이름을 확인해 보겠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김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카하시 씨,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시대요. 히가시구 제2대피소에 계시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 해석은 다를 수 있어도 인간적인 도움은 나눠야죠. 주변에 몰려있던 학생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걱정을 해주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드디어 할아버지와 통화가 됐습니다. 켄지,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근데 말이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단다. 이런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구나. 저는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 후 저는 급히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댁 수리를 돕기 위해서였죠. 후쿠오카 공항에 내리자마자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켄지, 이쪽으로 와보거라.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저를 부르셨어요. 물에 젖은 책들과 서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전시 일기다. 할아버지께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셨어요. 태풍으로 지하 서고가 침수되면서 나온 거란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여기 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45년 3월 15일 오늘도 어린 특공대원들을 배웅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 그들의 눈에는 공포뿐이었다. 누군가는 이걸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안타까운 살육일 뿐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항상 들려주시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3월 20일 또 다른 비극이다. 조선인 정비병들이 도망치려다 발각됐다.
상부의 명령으로 현장에서 즉결 처분. 나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인가?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켄지,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구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4월 5일 약물주입 없이는 이제 누구도 출격하지 않으려 한다. 신성한 임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강제된 죽음이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 죽어간 그들의 얼굴들이. 할아버지, 이건, 그래, 이게 진실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이 모든 걸 잊으려 했다. 아니, 어쩌면 다르게 기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포장하면서 5월 1일 오늘은 어린 장교가 명령을 거부했다. 더 이상의 살육은 없다. 고 외치며 그는 즉시 처형됐다. 나는 오늘도 잠들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그렇게 눈물이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던 그 시절의 진실이 이렇게나 잔인했다니. 태풍이 할아버지의 오래된 비밀을 파헤쳤구나. 할아버지께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게 신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야. 그동안 왜? 부끄러웠단다. 그리고 두려웠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인정하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내가 하버드에서 겪은 일도 들었다. 할아버지의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의 눈을 가리게 했구나. 할아버지께서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부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동료들 중 절반은 전쟁이 끝난 후 자결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 기억들을 다르게 포장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서재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네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하버드로 돌아온 후 한동안 수업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다카하시 씨,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있을 때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잠시 목이 맨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준호는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일기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께 사과의 편지도 써주셨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용기를 내셨다니. 준호 씨,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게 너무 많았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만 진실이라 믿고 다른 목소리들을 무시했죠. 과거를 직시하는 건 쉽지 않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오랫동안 그 시절 이야기를 하지 못하셨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그때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하버드 야드가 보였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나 봐요. 동아시아 정세론 수업에 다시 나가고 싶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그때 보여드린 모습이 윌슨 교수님께서 분명 반겨주실 거예요. 교수님도 늘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다음 날 오랜만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카하시 군, 윌슨 교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전후 화해와 역사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혹시 너의 생각을 들려줄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인 침묵이 아닌 경청하는 침묵이었죠.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저에게 진실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쟁의 진정한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그동안 저는 그분의 미화된 이야기만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일이라는 걸.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ROTC 생도로서, 그리고 미래의 군 지도자로서 저는 이제 다른 방향을 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김준호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고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윌슨 교수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다카하시 군, 변화하는 건 결코 쉽지 않지. 하지만 넌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뎠어.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수업에서 용기를 냈어요. 그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켄지가 이제 진정한 무사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구나. 네? 하지만 전 지금 진정한 무사도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거란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걸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준호를 만나고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반성과 역사적 사실의 인정.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전부였죠. 우리 할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했을 때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미화하고 왜곡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한국은 저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인류에는 저의 마지막 편견마저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과거의 적인 우리를 돕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념과 역사를 넘어선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죠. 이제 저는 압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무사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를 한국이라는 이웃을 통해 배웠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적이 아닌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진실 추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왜곡된 역사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이웃이 있어 다행입니다. 라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